네, 안녕하세요.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입니다. 예,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나니까 상당히 저에게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컨텐츠를 계속해서 이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와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읽었던 어떤 책, 또 시중에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어떤 책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공부 내용과 접목시켜서 요약해서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예. 책 제목은 평균의 종말이고요. 비교적 신작 도서에 해당이 되고, 이 책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두껍게 쓸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나중에 가면 중복이 좀 있는데, 핵심 우리 야마라고 하죠.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평균 값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고안해낸 창작물이죠.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은 개개인의 값들이죠. 개개의 값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집단의 특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평균값을 계산을 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창작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어떤 이 사고의 배경, 또는 임마누엘 칸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인식 범주처럼, 하나의 프레임처럼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또는 조종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오남용시키고 그래 왔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재밌겠다 싶어 제가 골랐고요. 과학적 탐구의 구성 요소 평균의 의미라고 써놨는데, 제가 그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방법론 과목인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통계 분석이 들어간 굉장히 기술적이기도 한 그런 공부여서, 근데 그 과목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 과목에서도 사실 평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이제 이 한반도가 이게 장마에 접어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면, 원체 지금 날씨가 더워서 저 땀 많이 흘리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저는 별로 안 불편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학자가 두 명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돌프 케틀러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천문학자고요. 이 양반이 벨기에 사람인가 하여튼 그럴 텐데,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시기 앞에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신이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던 자연세계를 신이 아니라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인식론에 아주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게 된 문명사적 전환이죠. 그리고 이 케틀러라는 사람도 그 계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자연과학적인 수학적인 이런 생각의 체계들, 탐구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인간 사회에 적용할 수 없을까? 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던 거죠. 천문학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양반이 보기에도 이 자연 세계는 굉장히 질서정연한데, 이 인간 세계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무슨 공식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19세기 초 당시 사회적 배경인데요. 여기서 제가 제 특기가 세는 건데 간단하게만 자, 영어로 뭡니까? Statistics.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계학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단어에 우리가 근이라고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뭐죠? 스테이트. 뭐죠? 국가입니다. 왜 근대 통계학을 의미하는 단어에 여기 스테이트에 ICS가 붙은 거예요. 피직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국가학이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통계학이지? 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첫 번째 빅데이터. 현상들이 수치화돼서 마구 막 이게 인간에게 막 다가오는 거죠. 활자화된 수치들의 쇄도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고요. 근데 민족국가의 탄생과 함께 영토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국가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영토와, 그러니까 국경이 있어야죠. 국경이 있고 그 국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통제해가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정확한 국경이 어디예요? 저 위쪽에? 잘 모르겠던데. 뭐 육진 개척하고 뭐 중국 뭐 명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몇 명 살았습니까? 아니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몇 명 살았냐고요. 조사 안 하니까 모르지 뭐. 예. 그럼 조선이 국가가 아니었냐? 그건 역사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몇 명이 태어났는지 올해. 우리가 불과 달력을 쓴 것도 사실 얼마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출생아 수라는 게 이게 기간을 정해놔야 되는데요. 몇 명이 죽고 질병은 어떤 병은 몇 명이 걸리고 나쁜 놈은 몇 명이 있고 도시별로 어떤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한 공부가 바로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스테이트라는 어근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수치화하는 작업들. 근대 통계학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근대 통계학의 어근은 스테이트가 들어가 있다. 네, 잠깐 셌습니다. 자, 천문학에서 평균법이 등장하죠. 쭉 적어놨습니다. 전체 회전 속도 측정을 위해서 10명의 학자가 측정해낸 값을 더해서 뭘로 나눠요? 10으로 나누죠. 아휴, 예? i는 1부터 n까지 xi n 이거잖아요. 이거 다 더해서 개체수로 나눠라.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왜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가?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자, 캐틀러의 주장입니다. 평균값은 개별 측정값보다 더 정확한 참값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 평균법을 캐틀러는 사회에 적용시켜 봅니다. 그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 병사 5,730명의 가슴둘레 치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평균치는 약 100.9cm. 자, 인체의 특징에 대해서 과학자가 최초로 분석을 시도한 사례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숫자다. 자연 상태에 원래 있던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인 거죠. 저 5,738명 중에 물론 있겠죠. 근데 정확히 100.9cm의 가슴둘레를 가진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자, 이 평균값이 뭘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가 수치화된 자료를 좋아하고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이다 글로 쫙 푸는 분들한테서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니네는 무슨 맨날 숫자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있고 그 양반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 이 평균값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100.9cm가 이게 이제 좋냐 나쁘냐의 규범적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100.9cm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냥 어림 수치인가?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그 집단의 그 스코틀랜드 병사
5,700 명사구나 명사. 5,738명을 대표하는 대표값이죠.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수학 점수, 2반 영어 점수 평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규범적인 의미는 없냐?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치에 생명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수치 자체가 우리의 인식 범주화하는 단계입니다. 자, 개별 측정 값은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전체에 걸쳐 축적된 전체 오류 값은 평균법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내다보면 뭐 일반 수학 성적 얘기합시다. 일반 수학 성적 하니까 평균이 73점 나오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73점짜리는 없지만 그 집단의 대표값이 73점이고 평균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반 아이들이 평균값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전부 치고받고 해서 0이 되죠. 그 얘기입니다. 오류가 최소가 된다. 오류가. 우리가 저 집단의 일반 수학 성적을 쟤들은 한 73점 정도 해 라고 얘기하면 그 진술 자체는 오류가 없는 진술이라는 거죠. 왜냐면 오류값이 없어요. 다 치고받고 빼서 더하고 빼서 0이 되니까. 자, 평균값은 진실값. 우주의 모르죠. 이거는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건데. 이데아. 그다음에 뭐 칸트의 물 자체. 진실, 진리, 참값. 우리는 모르지만 평균값은 이것에 가장 근접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견해를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개개인은 오류고 평균적인 인간이 가장 좋은 인간 아닌가?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제 기억에 이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 뭐 그때 당시 미국이건 어쨌든 간에 이게 인간의 키가 이렇게 분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이렇게 있고 평균값이 있고 평균보다 큰 사람 평균보다 작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게 아마 키든 뭐 지능지수건 왜? 이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이유는 지능지수로 갑시다. 지능지수. 자, 지능지수가 IQ 테스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균을 100으로 하고 표준편차가 15인 그렇게 표준화 시켜놓은 점수인데 100으로 합시다. 100. 이 100인 사람들이 150, 160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쪽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만약에 IQ가 높을수록 좋다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그리고 이렇게도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을 왜 만들어? 그런 이게 조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링컨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자,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께서 어떤 검투사 조각을 만들었어요. 자, 가장 이상적인 검투사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이게 뭐죠? 검투사의 이데아죠. 완벽한 인간은 도저히 뭐 흉내낼 수도 없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1000명의 조각가들에게 야, 니네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봐. 인간이 막 만들겠죠. 1000명이. 그러면은 조각이 1000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있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는 완벽한 그 이데아 검투 하나 있고 1000개가 나오는데 이 1000개의 작품은 저것과 저 완벽한 저것과 완벽하게 하나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즉 1000개 모두 오차가 있죠. 오차는 영어로 에러입니다. 에러. 미스테이크 뭐 이런 거 아니고 에러. 차이. 오차가 있어요. 근데 이 1000개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평균을 내보면
이 평균은 저과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차가 제로가 되니까. 어떤 애는 팔이 길고 어떤 애는 팔이 작고 그러면은 길고 작고 해서 더하고 빼기 해서 없어지고 어떤 애는 머리가 좀 크고 어떤 애는 머리가 좀 작고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고 1000개의 평균을 내면 그것은 저 신께서 만들어주신 저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1000개의 조각상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어떤 원형 완벽한 인간 신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에 비춰볼 때 결함이 각각 있는 일종의 모사작인데 그러니까 흉내내서 그린 거란 얘기죠. 아니 뭐 당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며 모사작 베낀 거. 예. 근데 결함이 있어요. 다 에러가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들의 평균을 내면 그것은 신께서 만들어 주신 저 원형의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어떤 오류 없는 표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책이나 뭐 교수님 강의실이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그냥 그대로 재밌는 이렇게 듣지 마시고 계속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왜냐하면 반론에 해당하는 얘기가 다음에 다시 나오니까. 캐틀러 지수를 만들어내고요. 그것이 현재 체질량 지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몸에 대해서 그 수치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체질량 지수 그게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바꿔가지고 키를 제곱해서 몸무게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25가 넘어가면 약간 뭐 과체중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키 대비 몸무게인 거죠. 키 대비 몸무게. 네, 저는 체중이 꽤 많이 나가는데도 BMI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신장이 조금 있어주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은 계산해 보세요. 센티미터로 바꾼 키의 제곱. 그러니까 제가 뭐 1.8, 그러니까 175면 1.75예요. 1.75. 175 제곱이 아니라 센티미터로 바꿔서 미터로 바꿔서 헷갈려. 1.75의 제곱. 죄송합니다. 자, 이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사회의 어느 특정 시대에 어떤 개인이 평균적 인간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자, 키도 평균, 몸무게도 평균, 지능지수도 평균, 학력도 평균, 재산도 평균,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위대함, 훌륭함, 아름다움 다 무엇의 가치입니까? 신이 부여한 가치인 거죠. 최고, 엑셀런트한 어떤 것. 결론이 좀 이상해지네. 키, 몸무게, 뭐 평균. 우리가 평균을 잘한다고 하진 않는데, 그죠? 평균 보고 키가 평균이면 키가 크다라고 얘기는 안 하죠. 몸무게가 평균이면 딱 좋네. 몸무게는 그럴 수 있겠다, 그죠? 평균 정도 딱 좋다, 뭐. 딱 좋다 이 말. 되게 평균스러운 말인데. 비렐름 bun트라고 하는 심리학 공부해 보신 분 잘 아는 분, 실험 심리학 하신 분이죠. 좀 과장되게 얘기하신 거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외한 그 어떤 철학자보다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평균값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평균적인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만한 충청도 말로 그게 애는 착해 이건 약간 나쁜 말인 것 같고 그냥 고만 괜찮지 뭐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 안 봐요. 그리고 어떤 개인이건 간에 그가 속해 있는 그룹의 평균치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정해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의 시험 성적도 그렇고 몇 점 맞았어? 그건 뭐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니네 반평균 나왔니?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게 지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까지 물어봐야죠. 최고점과 최하점. 제일 잘 본 애가 몇 점 맞았대? 그건 이제 그 시험의 난이도를 보는 거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케틀러의 평균적 인간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평균이 정상이 되고 개개인은 오류가 되는 소위 얘기하는 평균의 시대가 열렸다. 평균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인은 뭐 굉장히 럭키한 사람인 거죠. 근데 잘 없습니다. 예. 과학의 정형화의 정당성을 각인시켜줬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표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엇에다 인간 삶에 대한 어떤 표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탈.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가 제시한 어떤 평균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초조해하는 시대. 모든 사람은 자신이 평균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세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프란시스 갈튼, 갈퉁이라고도 하고요. 갈튼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은 근대 통계학에 되게 지대한 업적을 끼치신 분인데, 자, 케틀러의 평균 개념에 적극적으로 수학적으로 측면에서 동의를 하죠. 근데 평균적 인간이 아름다움, 즉 자연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상징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 영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국으로서의 영국이 미국에게 주도권을 뺏겨나가는 그런 시기. 그래서 우리가 막 뒤로 처지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자, 갈튼에게 평균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보잘것 없어. 야, 우리 예전에 하여튼 유학 시절에 이게 페이퍼 써내면 뭐라고 이제 써주고 이제 맨 앞장에 뭐라고 딱 써주죠. 제일 잘한 게 excellent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ood job 뭐 이렇게 나고 satisfactory 뭐 만족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이제 잘한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사실. 만족스럽다가. 지네가 하여튼 이게 야, 너 다시 써.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satisfactory. 뭐예요?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냥 잘 정리했네. 책에 있는 얘기. 갈튼에게 우리 인류는 뭘 추구를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인류는 이 평균값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생학도 나오고요. 우생학, 이렇게 하면 되게 하기 힘든 얘기인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산하 제한을 시킨다든지 이게 하층민들에게 그 인구는 뭔가 좀 부족한 인구는 계속 줄이고 뭔가 좀 뛰어난 인구는 계속 늘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 평균값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나라 국민들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만에서는 대학을 나온 여성이 자녀를 낳으면 뭔가 정부에서 혜택을 줬다고 하죠. 부모로부터 자녀는 반반씩 물려받죠. 그 물려받는 게 꼭 키나 몸무게만 물려받겠습니까? 우리가 소개한 지능지수로 하는 것도 물려받죠.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또 그거는 무슨 가치 판단도 아니고 규범도 아니고 그냥 과학인 것 같습니다. 물려받는 이거 애초에 어떤 학습 이전의 지적 능력 그런 게 원래 어디 있느냐. 다 학습에 의해서 사회적 조건에서 결정되는 거지.
타고난 학습 지적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거기까지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약간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서. 예. 골턴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느냐? 평균을 높여야 한다. 자연은 이게 되게 맹목적이고 더디고 무자비해요. 이렇게 되게 낮은 데다가 이렇게 형성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개입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평균을 벗어나는 것이 캐틀러에게는 abnormal,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이 이상적이니까. 근데 골턴에게는 평균을 벗어나야 그것이 우월함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평균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평균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영어 쉬운 단어는 아닌데요. 그 옛날 무슨 그 영국 영화 보면 뭐 your eminence 뭐 그런 말 나오죠. eminent 우월하고 imbecile 전능하고 중간은 mediocre. 그러니까 걔 그저 그래 할 때 이 단어를 쓰죠. 잘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게 고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개 계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인간은. 이제 평균이 더 이상 무슨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우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거, 평범한 거. 평균은 이상형에서 평범함으로 탈바꿈 됩니다. 자, 케플러의 평균적 인간 개념과 골튼의 계층 개념이 나오죠. 뭐 이 책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잠깐 표시를 해왔는데 우리 인간의 사고, 그다음에 인간의 매우 다양한 어떤 지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개념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케플러의 평균적 인간 개념과 골턴의 계층 개념입니다. 뿌리는 같아요. 평균이라는 이 수치. 이 평균이라는 수치에 우리가 어떤 생명을 불어넣느냐. 케플러는 평균적인 것의 아름다움. 골튼은 평균을 중심으로 한 계층. 우리의 사고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거의 패러다임에 가까운 그런 사고의 구조들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평균을 정상의 기준이라고 믿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케플러 영향을 받아서 특히 신체, 건강, 정신, 성격, 경제적 지위에서 우리가 재벌을 뭐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중산층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 뭐 왜 그런 줄은 몰라. 근데 그냥 가장 정상적인 것 같아. 가장 건전하고. 네. 성격도 그렇죠. 원만한. 지나치게 내성적이야. 내향증. 내성적인 것도 병이 되는 세상이 왔으니까요. 건강도 너무 잘해. 건강은 아닌가? 뭐 수치가 너무 높아. 신체는 어때요? 신체? 키, 몸무게, 팔 길이, 다리 길이, 뭐 허리 둘레 이런 거 뭐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은 사실 저만 180 이렇게 가까이 되는 20, 30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 때는 제가 평균에서 되게 한참 벗어나 있는 건데 제가 뭐 키가 더 커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큰 건 아닌가 우리 세대를 고려해본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적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믿음들은 교육이나 채용이나 평가나 이런 모두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 개념, 케플러의 개념이 갖는 평균주의의 문제는 바로 개개인성이 무시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펴본 뒤에도 여전히 남는 전반적인 인상, 그게 평균값이죠. 개별적으로 이 전반적인 인상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개개인성은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 평균, 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또 삶의 유형을 연구하다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개개인성에 관심을 가지기 쉽다. 아니, 우리 TV 보세요, TV. 이렇게 독특하고 유니크해야 TV에 나와. 그래야 재밌지. 무슨 평균적인 사람이 텔레비에 왜 나옵니까? 네? 굉장히 재밌죠? 뭐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그 프로는 사실 이게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 보면 동시간대에 한 너댓 군데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포인트가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든 아저씨들이 그렇게 열광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독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성에 관심을 가지기가 쉬운데 잘 생각해봐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어떤 독특함, 대수롭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아니, 굉장히 특수한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어떤 평균적인 것과 그 사람과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 사람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레퍼런스는 평균이라는 거죠. 인식의 출발은. 동의하십니까? 자, 평균주의자들이 득세하면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뭐 있던 어디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구 통계라고 하는 뭐 살인, 자살, 결혼, 출산, 사망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우리나라에 4천,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숫자를 하나하나 내놓은 거는 시기가 지나도 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전반적인 인상 그런 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출산이나 자살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이 5천만이 넘는 인구를 다루는 그것들의 특성을 종합한 통계치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출산 관련해서. 그래서 우려하는 거죠. 속도, 변화의 속도. 우리는 하나의 개인이기보다는 어떤 인간 군상으로 취급이 되고 한국인 50대 남성 우리의 운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나 특수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름 붙여진 어떤 그룹의 일원 이런 것으로 이게 배당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 상당 부분 사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인이 자기가 어떤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어떤 평균적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의 개개인성으로만 어떻게 살 수가 있죠? 저는 한국의 50대 초반의 남성이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평균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놓은 우리 세대가 공유해온 평균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있고 이런 것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억지스러운 거고. 의사 집단의 반대도 이제 이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면 5년 후에 생존율은 30%입니다. 평균값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데 과거의 많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일종의 평균적인 추정치를 내놓는 겁니다. 5년 후 지금 환자분 지금 이 정도의 상태에서 5년 후에 저희가 지시한 대로 다 이렇게 하시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는다면 생존율은 65%입니다. 이 말이 이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그 65%에 들어간지 어쩐지는 몰라.
근데 65%래. 그 65%라는 숫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없을 수는 있죠. 환자가 알고 싶은 것은 자기가 그 65%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5년 후 생존율은 98%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98%에 들어갈 확률은 매우 높으니까. 의사들은 이른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고, 전체로서 옳을 수는 있으나 개별적으로 틀린 집단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통계치로서의 평균값은 계산이 되니까 그건 틀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평균값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 일반 수학 성적 평균이 72점입니다. 근데 저는 98점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 일반이래.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럼 수학 못하겠네? 뭐야, 나는 98점 맞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사실 한 30분 넘어가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 그렇다면 평균은 쓸모없는 가상의 수치에 불과한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떻게 이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드는 수치에 불과한가? 평균의 효용이 뭐냐? 평균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주는가? 아까 수학 성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는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예. 요게 1반, 요게 2반입니다. 1반 수학 성적이고 2반 수학 성적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1반, 2반 담임선생님을 딱 불렀어요. 그래서 1반 수학 성적하고 2반 수학 성적하고 똑같은데, 예? 다음 시험에는 애들 수학 어떻게 좀 올릴 수 있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1반과 2반이 수학 성적의 측면에서 볼 때 1반과 2반이 같은 반이에요. 왜? 평균값이 같으니까. 뭐 보고 받고 이제 73점 똑같네? 그러냐는 겁니다. 이 집단이 같은 집단인가? 수학 성적의 측면에서 1반은 뭐 대충 30점이라고 하죠. 여기는 90점이라고 하고 쫙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2반 어떻습니까? 73점 주위로 쫙 몰려 있습니다. 어떤 반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일단 평균값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 73점이라는 평균값은 1반을 대표할 때 더 유용합니까? 2반을 대표할 때 더 유용합니까? 대표값으로서 평균은 73점이라는 평균값은 1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즉 그냥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숫자에 불과합니다. 왜? 너무 퍼져 있으니까. 평균값 주위로 모여 있질 않아요. 이런 집단에서 평균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낸들 무슨 일반의 수학 성적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얘기 못 합니다. 심지어 보세요. 30점, 90점을 이어도 평균값은 73으로 나옵니다. 즉 73이라는 사람은 73점 맞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계산하면 73이 나오는 거죠. 이제 1번 같은 경우를 아주 극단화시킨 경우가 이 경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균이 집단의 대표값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그 집단이 평균값주의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함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재미있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평균이라는 수치는 거의 우리의 사고를 강하게 통제하고 강하게 배후 조종하고 있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평균값 보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